나는 채석장 너머 골짜기에서 딸을 발견했다. 온몸이 구타당한 채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딸은 내게 속삭였다. 시어머니예요. 제 피가 더럽다고 했어요. 나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때가 왔어.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돌아오신 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해.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저녁이 잿빛의 눅눅한 무게감으로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다. 박선희 씨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30년 동안 다녀 외울 지경이 된 비포장 시골길의 움푹 팬 곳들을 습관적으로 피하며 낡은 코란도를 몰았다. 뒷좌석에는 홍로사과 2바구니가 유리병처럼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주말까지 시간이 나면 재미라도 만들 요량으로 마을 과수원에서 따온 마지막 사과였다.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털목도리가 어깨로 흘러내리자 선희는 한 손으로 그것을 고쳐 매면서도 시선은 길에서 떼지 않았다. 다른 한 손으로는 오르막길에서 기어를 바꿨다. 변속기는 수리가 시급했지만 기름값 대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박선희, 56세. 미망인이자 어머니, 그리고 대구에 사는 큰아들이 낳은 손주까지 생각하면 할머니이기도 했다. 지역 보건소에서 30년간 간호사로 일했고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직 설 사람이 없을 때면 여전히 연락이 왔다. 바퀴 아래의 땅은 그녀의 땅이었고 공기에서는 어린 시절의 냄새가 났으며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제는 곁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할머니 이복순 여사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전쟁 후 집안이 몰락해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손에 시커먼 굳은 살이 박이도록 농장에서 일하다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번듯한 군인 집안의 박찬호와 결혼한 이야기까지. 격이 안 맞는다더구나. 할머니는 밥에 넣을 콩을 고르며 픽 웃었다. 우리는 몰락한 가문 출신이고 천한 것들이라고 했지? 하지만 사랑은 족보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버텼단다. 아주 잘한 일이었지, 얘야. 아주 잘했어. 선희는 할머니에게서 꾸밈없는 솔직함과 소탈함을 물려받았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촌스럽게 비치기도 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 박찬호에게서는 인내심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냥에서 돌아와 손주들에게 들려주던 교훈도 있었다. 상황이 미친 것처럼 보일 땐 표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절대 적에게 두려움을 내비치지 마라. 구형 폴더폰이 어찌나 요란하게 울리는지 선희는 하마터면 운전대를 놓칠 뻔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언제든 전화가 올 수 있는 간호사의 습관으로 전화를 받았다. 박선희 씨 되십니까? 탁한 남자의 목소리, 특유의 강원도 억양이 묻어났다. 나는 최인규라고 하는 산직이요. 나를 모르시겠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그녀는 이미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채석장 근처 골짜기에서 웬 여자를 발견했는데 심하게 맞았소? 그 여자 휴대폰에 당신 번호가 긴급 연락처로 저장돼 있던데 혹시 이름이 유진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손은 이미 차를 돌리고 있었다. 하마터면 도랑에 빠질 뻔했다. 살아 있습니까? 숨은 쉬나요? 숨은 간신히 쉬고 있소? 119에 신고하려 해도 여기선 전화가 잘 안 터져. 내가 북쪽 비탈에 있으니 읍내에서 오시는 거면 가고 있어요. 거기서 떠나지 마세요. 채석장까지 30km. 보통 40분은 좋게 걸릴 길을 코란도는 20분 만에 주파했다. 선희는 차의 서스펜션도, 길의 구덩이도, 마주오는 차의 눈을 멀게 하는 삐딱한 전조등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8년 전 딸 유진이는 건설 대기업 한성건설 한태준 회장의 의붓아들인 한민혁과 결혼했다. 서울 평창동의 호화로운 고급 주택가로 이사한 후로는 전화도 뜸했고 대답도 늘 애매했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엄마, 다 괜찮아. 걱정 마. 선희는 믿는 척했지만 그 황금 세장 속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유진의 시어머니인 오서현은 어쩌다 마주칠 때면 선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차가운 시선, 굳게 담은 입술, 이를 악물고 내뱉는 듯한 말투, 근본 없는 것, 그녀의 모든 몸짓에 그런 뜻이 담겨 있었다.
산지기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작업복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옆에는 그의 포터트럭이 전조등을 켠 채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가 손짓하며 말했다. 조심하시오. 비 온 뒤라 지늘기 미끄러워. 선희는 나무 뿌리와 흙덩이에 발이 걸리고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그리고 어릴 적 아플 때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딸을 발견했을 때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유진의 머리카락은 피와 흙으로 엉겨붙어 있었다. 얼굴은 너무 부어올라 오른쪽 눈은 시커먼 멍으로 변했고 왼쪽 눈은 초점 없이 흐릿했다.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는 더러운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주변 땅에는 길로 기어오려 했던 손톱과 무릎 자국이 선명했다. 딸은 몇 시간 동안이나 길을 향해 기어왔던 것이다. 유진아 선희는 딸 옆에 주저앉았다. 망가진 얼굴에 차마 손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야, 내 목소리 들리니? 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산지기가 다가와 보온병을 내밀었다. 설탕 넣은 유자차요.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하시오. 몸이 완전히 얼었어. 선희가 뚜껑을 딸의 터진 입술에 가져다 대자 유진은 경련하듯 한 모금 마시고는 기침을 했다. 하지만 눈에 조금씩 초점이 돌아왔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선희는 귀를 바싹 갖다 댔다. 그 여자예요. 오서현. 뭐라고? 시어머니가 널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니? 더러운 피라고 했어? 몰락한 가문, 시골뜨기 우리 같은 것들은 자기들 수준이 아니라고. 유진은 흐느꼈다. 멀쩡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말라붙은 피와 섞였다. 타이어 렌치로 머리를 그리고 또 선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한쪽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분노가 채웠다. 손떨림마저 멎게 하는 서늘한 분노였다. 오서현, 8년 동안 자신을 벌레 보듯 하고 명절에 단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 없던 그 여자가 자기 딸을 타이어 렌치로 때려 골짜기에 버리고 죽게 내버려 뒀단 말인가. 유진아, 병원에 가야 해. 선희는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재빨리 계산했다. 국립병원은 너무 멀지만 거기엔 아는 의사들이 있었다. 안 돼요. 딸은 뜻밖의 힘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 사람들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 경찰, 병원, 시청까지 민혁 씨는 언제나 자기 엄마 편이야. 언제나. 그 사람은 엄마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 여자가 날 찾아내서 맞아 죽일 거야. 선희는 산지기를 돌아보았다. 그는 조금 떨어져서 딴청을 부리며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최 선생님의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로 해주십시오. 그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얼굴을 살피더니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유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한성건설 말이오.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강 건너에 전원주택 잔뜩 지은 그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사냥터를 뺏겼지. 그는 옆으로 침을 뱉었다. 3년이나 소송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소. 판사도 그쪽 사람, 검사도 그쪽 사람,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인데.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들었소. 행운을 비오, 부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선희는 채석장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전조등을 끈 채 달렸다. 그러고는 유진이 작은 충격에도 신음했기 때문에 모든 요철을 천천히 피하며 운전했다. 백미러로 보니 딸은 뒷좌석에 옆으로 웅크려 누워 퉁퉁 붓고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손목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집은 어둠과 냉기로 그들을 맞았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희는 유진을 침대로 부축하고 장작더미에서 나무를 가져와 불을 피우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30년간의 간호사 경험이 자동적으로 발동했다. 시진, 촉진, 상태평가, 손목 골절, 부목이 필요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 압박붕대가 필요했다. 뇌진탕, 양쪽 동공의 크기가 달랐다. 메스꺼움, 방향감각 상실, 온몸의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 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었다. 엄마 듀지는 힘겹게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또렷해져 있었다. 얘기해야 해요.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아셔야 해요. 나중에. 일단 부목부터 대자. 아니, 지금요. 이건 그냥 분노나 잘난 체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내가 본 서류들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진이 뒤죽박죽 했던 말을 반복하며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동안 선희는 나무 판자 2개와 붕대로 부목을 만들었다. 하지만 점차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성건설은 지난 7년간 약 5대 6천억 원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냈다. 도로, 학교, 병원, 아파트 단지. 오서현이 자재 구매를 총괄했다. 그중 약 1천억 원이 부풀려진 견적서, 유령회사, 존재하지 않은 공사 실적 보고서, 노숙자나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회사와의 계약,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설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빼돌려졌다. 돈은 아랍에미리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민혁 씨가 세무서에 낼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사람은 서류 같은 건 잘 몰라요. 항상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하죠. 제가 건설 컨설팅 같은 회사로 200억에서 800억씩 이상하게 송금된 걸 발견했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니 전부 유령 회사였어요. 그래서 오서현한테 직접 얘기하기로 했죠. 기회를 주려고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바보 같은 것. 선희가 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정말 바보 같았어. 알아요. 유진은 멀쩡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임신 12주라는 사실도 말했어요. 그러면 그만둘 줄 알았죠? 붕대를 감던 선희의 손이 멈췄다. 그 여자가 웃었어요. 엄마, 내 더러운 피, 몰락한 시골뜨기 집안의 피가 자기 가문에 섞일 수 없다고 했어요. 내 아이가 자기들 명예를 더럽힐 거라고. 새 프로젝트 부지를 보여주겠다며 날 채석장으로 데려가더니 트렁크에서 타이어 렌치를 꺼냈어요. 선희는 말없이 붕대 감는 것을 마쳤다. 딸에게 소미불을 덮어주고 마당으로 나갔다. 10월의 찬 공기가 폐를 태웠지만 그녀는 숨이 고르게 될 때까지 어둠 속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유진은 차에 대해 떠올렸다. 3개월 전에 민혁 씨가 엄마 코란도를 자기네 정비소에서 수리해줘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가족이니까 공짜라고 하면서요. 선희는 손전등을 들고 나가 운전석 아래에서 추적기를 찾아냈다. 깜박이는 녹색 LED가 달린 작고 검은 상자였다. 그들은 내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모든 동선, 가게에 들르는 것, 이웃집에 가는 것, 추석에 절에 가는 것까지 전부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휴대폰에서 배터리를 빼고 자신의 폴더폰도 껐다. 그리고 혼자 살며 달기울 때 일어나는 이웃의 팔순 노인 김영자 할머니 댁으로 갔다. 오빠 박태수에게 보낸 문자는 짧았다. 오빠 도움이 필요해.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돌아오신 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나? 이제 우리 차례야. 추적기는 길가의 전봇대에 걸어두었다. 차가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내버려뒀다. 박태수는 동틀역에 도착했다. 자신의 차가 아닌 아무 표시도 없는 낡고 평범한 회색 아반떼를 타고 왔다. 6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다부지고 강인한 남자. 누이와 같은 회색 눈, 할아버지를 닮은 얼굴 윤곽을 지니고 있었다. 특전사 출신, 사설 경호업체에서 15년간 기업센터와 은행을 경호했다. 그는 말이 적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선희와는 달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의 눈으로 유진을 살피고 함께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군의관 출신 친구 윤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새 유심카드들, VPN이 설치된 노트북, 그리고 어떤 출력물들이 담긴 서류 폴더를 꺼내놓았다. 얘기해봐. 그가 누이에게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선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수는 말없이 들었다. 그의 굳어진 얼굴만이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보여줄 뿐이었다. 한성건설이라 선희가 말을 마치자 그가 입을 열었다. 들어본 적 있어? 거물들이지. 엄청난 돈, 행정부, 경찰, 법원에까지 연줄이 닿아 있어. 하지만 군 쪽은 아니야. 그가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게 그놈들의 약점이지. 거기엔 아직 내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해, 오빠? 우린 이제 어디로 가? 그는 창가로 다가가 손가락 2개로 커튼을 살짝 젖혔다. 집 북쪽으로 어둡게 펼쳐진 방풍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집은 너무 노출되어 있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저 숲에서는 감시하기도 공격하기도 완벽한 위치야. 만약 일이 거기까지 간다면 말이지.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옮겨야 해. 어디로? 할아버지 산장 기억나? 여기서 20km 떨어진 산속 호숫가에 있는 거? 선희는 기억했다. 숲속 호숫가에 있는 사냥꾼의 오두막. 어떤 지도에도 없는 오솔길을 따라 오프로드 차량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할아버지가 80년대에 직접 지은 집이었다. 어릴 적 태수와 함께 여름방학을 보냈던 곳. 짐 챙겨의 태수는 이미 가방에서 무언가 꾸러미들을 꺼내고 있었다. 꼭 필요한 것만. 서류, 따뜻한 옷도 1시간 뒤에 출발한다. 아직 밝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마당과 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훑어보았다. 선희는 문득 그에게서 어릴 적 이웃집 사과를 서리하던 오빠가 아니라 전쟁과 수년간의 경호 업무가 만들어낸 지키는 법과 죽이는 법을 아는 한 남자를 보았다. 눈앞에서 가족의 도피가 하나의 전술 작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태수는 하루 종일 노트북과 전화기에 매달렸다. 보안 채널로 통화하고 알 수 없는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때때로 현관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마치 그곳에서 어떤 움직임을 예상하는 듯 집 북쪽의 방풍림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유진은 깊고 불규칙한 잠에 빠져 있었고 선희는 30년 전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매시간 딸의 동공과 맥박을 확인했다. 기본정보조회에 50만 원, 전체 신상 파일에 100만 원의 태수가 점심 식사 중에 설명했다. 선희가 그 앞에 어제 남은 다진 고기로 만든 동그랑땡과 밥 한 그릇을 놓아주었을 때였다. 경호업체에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는 후배들이 아직 남아있어.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는 묻지 마. 안 물어봐.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뭘 찾았어? 한성건설은 7년간 6천억 원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냈어. 도로, 학교, 병원, 아파트 단지, 약 1천억 원이 유령 회사, 부풀려진 견적서, 허위 공사 보고서를 통해 빼돌려졌어. 유진이 말이 맞았어. 전형적인 수법이야. 새로운 것도 없지?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선희는 오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갈 순 없잖아. 오빠도 말했듯이. 갈 수 없지. 애태수는 빈 그릇을 밀어내며 동의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게 있어? 3년 전에 한 지역 유튜버가 한성건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 신고된 콘크리트 대신 모래를 사용하고 철근을 빼먹은 현장들을 촬영해서 올렸지. 전문 감정도 의뢰하고. 한 달 뒤에 그 친구 횡단보도에서 뺑소니를 당했어. 운전자는 도주했고 아직도 못 잡았지? 그는 살아남았지만 휠체어 신세가 됐어. 수사는 용의자 불명으로 종결됐고 선희는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해? 증명은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흥미롭잖아. 예태수는 담배를 꺼내려다 집에 유진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또 알아낸 게 있어? 오서현은 아랍에미리트에 계좌가 있어? 결혼 전 성으로 개설된 거야? 결혼 전 이름이 김민정이었더군.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 모였어. 남편인 한 회장은 모르는 것 같아. 그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 정부와의 관계로 바쁘고 자재 구매나 하도급 같은 자잘한 일은 아내에게 맡겼으니까. 그 여자한테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나긴?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부풀려진 자재 견적서, 전부 그 여자를 거쳐갔어. 그 돈의 흐름을 통제한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박태수는 콧대를 문질렀다. 최근 3년간 한 현장의 현장소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 35살짜리 전직 운동선수 출신의 다부진 놈이야. 같이 터키도 가고 에미리트도 갔어. 해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도 다 있고. 전부 기록되어 있어? 선희는 들은 내용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오서현은 그저 속물의 가학적인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도둑의 불륜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선희를 발밑에 먼지처럼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말을 내뱉고 만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던 것이다. 계획은 이래 이태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유진은 옆방에서 닫힌 문 뒤로 자고 있었지만 한태준 회장, 그는 민혁이의 의부사버지지만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야. 모든 게 그 사람 손에 달려있지? 구시대적인 인물이야. 맨손으로 시작해서 예전엔 직접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지.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도 있어. 이 업계에서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개인적인 배신, 비밀 계좌,
등 뒤에서 바람 피우는 건 용서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돈보다 명예와 신의가 더 중요하거든. 그를 협박하려는 거야? 거래를 제한하려는 거야? 침묵을 대가로 유진이와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지. 아내 문제는 그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날 저녁 그들은 떠났다. 유진을 아반떼 뒷좌석에 눕히고 머리 밑에 접은 담요를 받쳐준 뒤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다. GPS 추적기는 집 근처 전봇대에 그대로 매달려 짙어지는 황혼 속에서 녹색 불빛을 깜박였다. 차가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놔두는 것이다. 태수는 경호업체에서 일하며 외워둔 음주 단속 지점들을 피해 시골길로 차를 몰았다. 상시 단속하는 곳, 주말에만 나타나는 곳,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곳까지 모두 꿰고 있었다. 길은 점점 험악해졌다. 바퀴자국, 요철, 녹슨 쇳물색의 웅덩이, 나뭇가지가 차 지붕을 긁는 소리. 유진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멀쩡한 손으로 갈비뼈를 감쌌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가끔 이를 악물고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다. 참아. 따라 선희는 5분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거의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참고 있어요. 엄마. 처음도 아닌데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이 될 뿐이었다. 1시간 반쯤 지나자 할아버지의 산장이 나타났다. 숲속 호숫가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 마지막 잎사귀를 떨구기 시작한 소나무와 너도밤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할아버지 박찬호는 80년대에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도시 아파트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이 집을 직접 지었다. 벽은 그를 짓눌렀고 이웃들은 소음과 질문으로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여기 산자락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침내 전쟁이 영원히 앗아간 평화를 되찾았다. 안에서는 눅눅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쥐 냄새, 그리고 잊혔지만 정겨운 무언가의 냄새가 났다. 태수는 여름부터 준비해둔 장작으로 난로에 불을 피웠다. 선희는 유진을 양가죽이 깔린 넓은 의자에 눕히고 딸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았다. 창밖은 산기슭의 가을이 그렇듯 빠르게 어두워졌다. 호수는 마지막 핏빛 노을을 비추고 있었고 숲 저 멀리서 부엉이가 시간을 세는 듯 길고 처량하게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호수 위로 아직 하얀 안개가 피어오를 때 윤지훈 박사가 도착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땅딸막하고 바람에 그을린 얼굴과 외과 의사의 손을 가진 남자였다. 산길을 밤새 운전한 후에도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태수와 함께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포화 속 야전에서 부상병들을 꿰맸고 손전등 불빛 아래서 파편을 꺼냈다. 지금은 서울의 한 개인 병원에서 일하며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선택지가 아닐 때 오랜 친구들을 돕곤 했다. 전이 없는 손목 골절이군. 그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장에서 석유등 불빛 아래 유진을 진찰하며 말했다. 박 여사님이 부목은 제대로 됐어. 한두 달이면 붙을 거야. 갈비뼈 2대도 괜찮아. 다행히 폐는 안 다쳤어. 뇌진탕은 중등도. 안정이 필요해. 격한 움직임이나 스트레스는 금물. 책은 조금씩 읽어도 되고. 아이는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는 무심결에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윤 박사는 가방에서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꺼냈다. 작고 낡아빠져 어느 군 병원에서 불화된 물건임이 분명했지만 작동은 잘 되었다. 자, 한번 봅시다. 걱정 말고. 그가 유진의 배 위로 탐촉자를 움직이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작은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더니 화면을 그녀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여기 봐, 심장박동이 있어. 규칙적이고 태반도 제자리에 있고 박리되지 않았어. 하지만 상태는 불안정해. 어떤 스트레스나 무리도 유산을 유발할 수 있어. 최소 2주, 아니 3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 유진은 멀쩡한 눈을 감았고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산장에 온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선희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윤 박사는 태수와 선희를 창가로 데려가 유진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어. 격분해서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구타는 체계적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되 즉사시키지는 않으려는 계산하에 이루어졌어. 피해자가 고통받도록 말이야. 이해되나? 내가 특전사 시절에 적들이 포로를 신문할 때 이런 걸 봤어.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야? 전혀 다른 무언가지? 선희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의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윤 박사는 이미 문과에서 점퍼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매며 덧붙였다. 어제 당신들 홍천집에 낯선 차가 나타났었대.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 선팅된 유리창, 길모퉁이에서 2시간 정도 서 있었다더군. 이웃인 김 영감님이 보고 나한테 전화했어. 작년에 내가 그 양반 무릎 수술해줬거든. 외지 차량인 건 확실해. 누군가 당신들을 찾고 있어? 아주 집요하게. 그날 밤 유진이 옆방에서 간간히 신음하며 잠든 사이 태수와 선희는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불꽃이 탁탁 튀며 할아버지의 낡은 사냥 전리품들 노룩불, 멧돼지 박제, 손수 만든 액자 속에 빛바랜 사진들 뒤걸린 통나무 벽에 붉은 그림자를 던졌다. 할아버지가 괜히 복순 할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야. 왜? 태수가 불꽃을 바라보며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장교였고 체제의 사람이었고 훈장도 받은 분이었어. 그런데 몰락한 가문의 딸을 선택했지? 그 시절 말로 천한 것들 말이야. 집안에서는 수치라고 반대했지? 사랑했으니까. 선희가 대답했다. 사랑했지.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언젠가 여기서 둘이 사냥 나왔을 때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16살 애송이었을 때 얘 태수야. 시스템은 누구든 짓밟을 수 있다. 영웅이든 겁쟁이든 의인이든. 하지만 내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그 고아원에서부터 그걸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지는 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지? 너와 내 누나는 두 세계의 산물이야. 알겠니? 베트남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의 체계성, 훈련, 냉정함과 몰락한 가문 출신인 할머니의 강인함,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법. 선희는 침묵했다.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그 패턴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반복되는지 생각했다. 오래전 증조 할아버지는 땅을 잃었고 할머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몰락한 가문이라는 나귀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따라다녔다. 등 뒤에 수군거림, 삐딱한 시선, 닫힌 문들. 그런데 이제 다른 시대, 다른 상류층의 여자가 똑같은 단어 더러운 피, 네가지 것들, 천한 것들을 사용해 임신한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더 서둘러야 해. 이태수가 일어나 뻣뻣한 등을 풀며 말했다. 그들이 홍천집을 찾았다면 곧 여기도 찾아낼 거야.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다음 날 보안 메신저를 통해 한태준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은 그의 개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민혁이 명절이나 중요한 회의 전에 의부사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태수가 직접 문구를 작성했다. 단어를 고르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도장과 서명이 찍힌 서류 사진들, 유령 회사의 주소와 명의상 대표들의 이름이 담긴 데이터, 빼돌려진 자금의 계좌번호 정보, 그리고 비장의 카드. 아내 오서현이 애인과 안탈리아 해변에서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김민정이라는 처녀 시절 이름으로 된 에미리트 계좌의 스크린샷. 제안은 간단해. 태수가 완성된 문구를 선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오늘 저녁 6시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 돌드파크에서 만나자. 공공장소고 사방에 카메라가 있고 사람도 많아. 사전에 어떤 요구도 없어. 오직 대화뿐이야. 40분 뒤에 답장이 왔다. 혼자 가겠다. 그쪽도 그러길 바란다. 거짓말이겠지. 물론 태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혼자 올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혼자 가지는 않을 거야. 시내에 내 전우 3명이 있어. 전쟁터에서 검증된 녀석들이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줄 거야. 레스토랑 놀드파크는 선희가 이야기나 영화에서 상상했던 바로 그런 곳이었다. 와인색의 무거운 벨벳 커튼, 청동 조명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 하얀 셔츠와 검은 조끼를 입은 웨이터들, 구석에서 재즈풍의 무언가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조용한 라이브 음악, 손님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선희의 홍천집과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비쌀 법한 장신구를 한 여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태준은 공원이 내다보이는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육중한 체구의 백발 남자. 짙은 눈썹 아래의 무거운 시선과 한때는 직접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비비고 시멘트 포대를 날랐을 법한 커다란 손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는 콘약 잔이 놓여 있었고 그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잔을 흔들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똑같은 어두운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평범한 손님치고는 너무나 경계심이 강하고 긴장해 보였다. 의심할 여지 없는 경호원들이었다.
태수가 먼저 다가가 한 회장의 귀에 대고 무언가 조용히 속삭였다. 선희는 듣지 못했지만 한 회장이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하얀 식탁보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시커멓게 부어오른 눈의 유진, 손수 만든 부목을 한 부러진 손목의 유진, 더러운 누더기가 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가을 낙엽 위에 쓰러져 있는 유진. 당신 아내가 한 짓입니다. 그녀는 속이 떨리고 주먹을 쥐고 싶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자 당신의 며느리이며 당신의 미래 손주를 뵌 엄마입니다. 한태주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돌로 깎은 듯 미동도 없었다. 다만 콘약 잔을 쥔 손가락에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다. 증거는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선의의 것만큼이나 평온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켰다. 고통으로 끊어지는 유진의 희미한 목소리가 재즈 음악과 식기 소리를 잠재우며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내 피가 더럽다고 했어요. 몰락한 가문, 시골뜨기의 피라고 내 아이가 자기들 명예와 혈통을 더럽힐 거라고. 그리고 트렁크에서 타이어 렌치를 꺼내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또 한태주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끝까지 들었다. 왜? 녹음이 끝나자 그가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태수는 횡령 관련 서류, 은행 송금 내역 출력물,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사본이 담긴 두 번째 폴더를 꺼내놓았다. 한태주는 서류에 익숙한 사람답게 천천히 꼼꼼하게 서류를 넘겼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확인 가능합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저희 사람들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기재된 주소에는 텅 빈 사무실이나 일반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표들은 노숙자나 사망자들이고요. 서명은 위조된 겁니다. 원하는 게 뭐요? 한태준이 눈을 들었다. 그 눈에는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사람의 피로가 서려 있었다. 정의입니다. 이선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 딸과 손주의 안전.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 스캔들이 터지면 그룹은 끝장이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30년의 노력, 수천 명의 직원들, 우리에게 의지하는 그 가족들. 우리는 공론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태수가 답했다. 오직 우리 가족의 안전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폴더를 꺼냈다. 터키 해변에서 현장 소장과 껴안고 있는 오서현의 사진, 레스토랑 테이블에서의 사진, 처녀 시절 이름으로 된 에미리트 계좌의 스크린샷. 비열하지만 필요한 한 수였다. 한태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가 이를 악무는 것이 보일 정도로 턱이 단단해졌다. 민혁이는 아나. 그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탁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그리고 유진이는 그가 알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한태준은 콘약을 단숨에 들이켜고 잔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녀석은 감당 못해. 오서현이 그렇게 키웠어. 줏대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게. 마흔이 다 되도록 마마보이로.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하루의 시간을 요청했다. 다음 날 메시지가 왔다. 동의한다. 당신들 조건대로. 일주일 후 태수는 서류와 함께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오서현은 신경쇠약과 과로로 독일의 한 요양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공식적으로 떠났다. 장기 휴식이 권고되었다고 했다. 현실은 한 회장이 그녀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고 유진 폭행 사건 자료를 지방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넘기거나 아니면 영원히 자발적인 유배를 떠나거나. 왜 감옥에 보내지 않았어? 태수가 상황을 설명할 때 선희가 물었다. 그런 짓을 하면 징역형이잖아. 유진이가 고소장을 쓰길 거부했어. 태수가 대답했다. 재판, 신문, 기자들, 그런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아이를 가졌으니 반년간의 수사 절차보다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한 회장이 그걸 파악하고 이용한 거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중상의 죄로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그런 연주를 가지고 있을 땐 특히 복잡해. 하지만 사기죄는 더 간단해. 그건 그룹 소유주인 한 회장 자신이 고소인이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권을 준 거야? 오서현은 몬테네그로 행과 함께 위자료 5억 원을 받고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며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선택했다. 한 회장은 그녀가 떠난 직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의무적인 숙려 기간이 끝난 한 달 반 뒤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다. 한 회장의 법조계 인맥 덕분에 사건은 지체나 연기 없이 단 한 번의 심리로 끝났다. 별도의 공증된 증여 계약을 통해 유진의 계좌로 50억 원이 입금되었다. 한태준은 이것이 그룹이나 전처가 아닌 자기 개인의 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 완납된 깨끗한 돈이었고 앞으로의 풍족한 삶과 태어날 아이의 교육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었다. 거래가 성사된 지 7일째 되던 날 한태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도시도 레스토랑도 아닌 바로 이곳 산장에서였다. 그는 자신의 제네시스 GV80을 타고 혼자 왔다. 세련된 줄무늬 정장도 등 뒤에 경호원도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익숙한 위세도 없었다. 그저 지난 한 주 동안 주름과 흰머리가 더 늘어난 얼굴에 지친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산장 문턱에 서서 무릎에 책을 놓고 담요를 두른 채 창가에 앉아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선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분노도 사업가의 냉정한 계산도 아닌 진실하고 꾸밈없는 회한이었다. 용서해주게 그가 유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보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지켜줘야 했을 때 지켜주지 못한 것을 내가 눈이 멀었었네. 사업, 대형 프로젝트, 입찰, 회의에 너무 바빴지. 아내를 전적으로 믿었고 그 여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10월의 바람이 어두운 수면 위로 잔물결을 일으키고 먼 호숫가 위로 외로운 외가리 한 마리가 맴도는 호수를 향해 무거운 손을 휘저으며 돌아섰다. 유진은 담요 아래서 그를 바라보았다. 선희는 딸의 표정이 경계심에서 동정심과 비슷한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육중한 건설 노동자의 손과 고통이 서린 눈을 가진 이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한성가 사람들이라는 적의 모습과는 달랐다. 내 나이 65이요. 한태준은 여전히 호수를 바라보며 돌아서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심장도 안 좋아서 의사들은 잔소리고 약은 한 움큼씩 삼키고 있지. 민혁이는 내 친아들도 아니고 그 녀석이 어떤 아비가 될지는 자네도 알잖나. 그 어미가 그렇게 키웠어. 줏대도 의지도 없이. 그런데 이 아이 그는 마침내 유진에게로 돌아섰다. 자네의 아이는 내게 무언가 진정한 것을 위한 유일한 기회야. 돈도 그룹도 아닌 가족, 살아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위한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쳐 있었다.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네. 이해하겠나? 주말마다 찾아오고 아이가 크면 낚시도 데려가고 뭔가 유용한 것도 가르쳐주고 싶어. 못 닦는 법, 불 피우는 법 같은 거 물론 자네가 허락한다면 말이지. 그는 사냥용 점퍼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석유등 옆 창가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보상금이 아니네. 그건 우리 합의대로 이미 지급됐어. 이건 미래의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야. 양평에 있는 집, 서울에서 50km 거리, 180제곱미터의 대지는 660제곱미터. 옆에 숲이 있고 공기도 맑고 산도 보이고 자네, 김유진 씨 이름으로 된 서류일세. 아이에게 좋은 곳이야. 조용하고 선희는 문가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오빠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 동네 집값은 25억에서 30억은 좋게 될 터였다. 바닷가에 별장을 꿈꾸며 언젠가 시세를 알아본 적이 있어 알고 있었다. 유진은 그 봉투가 마치 물거나 폭발할 것처럼 쳐다보며 말이 없었다.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 가족이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내 가족이 자네에게 고통을 줬지. 한태준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너무 늦게 깨달은 자의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무언가 바로잡고 싶을 뿐이야. 어떻게든 속죄하고 싶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손주 혹은 손녀가 될 아이를 위해서. 유진은 어머니를 보며 지지나 조언을 구했지만 선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내가 결정할 일이다. 딸아. 내 일에 내가 끼어들진 않을게. 긴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난로 속 장작 타는 소리와 창밖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좋아요,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시고 약도 챙겨 드시고 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아이에게는 묘비에 새겨진 할아버지가 아니라 살아있고 건강한 할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처음으로 한태준의 얼굴에 미소와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이 험악한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이 끔찍한 몇 주 동안 웃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어색한 미소였다. 약속하지. 김유진 씨 약속하겠네. 그들은 11월 초에 양평으로 이사했다. 유진의 갈비뼈가 매 요철마다 신음하지 않고 길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물었을 때였다. 집은 한태준이 묘사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넓고 밝고 커다란 유리 베란다와 이미 잎을 다 떨군 늙은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었다. 선희는 딸과 함께 머물며 요리하고 청소하고 딸의 건강을 돌봤다. 과일 주스를 만들어주고 먹기 싫어할 때도 억지로 먹였다. 유산의 위험은 12월이 되자 사라졌다. 2주에 한 번씩 검진하러 오던 윤지훈 박사도 마침내 유진에게 일어나서 정원을 산책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겨울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조용히 지나갔다. 유진의 배는 매주 불러왔다. 아이는 점점 더 힘차게 발길질했고 선희는 딸의 배에 손바닥을 대고 그 태동을 느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약속처럼 여겼다. 태수는 주말마다 찾아와 식료품과 도시 소식, 그리고 새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한태주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더 드물게 나타났지만 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왔다. 수제 아기 침대, 독일제 유모차, 혹은 특별한 가게에서 사온 과일 상자 같은 것들이었다. 유진은 감탄도 거부도 없이 말없이 선물을 받으며 파괴된 가족의 폐허 위에서 생겨난 이 기묘한 연대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한태주는 4월에 찾아왔다. 정원이 이미 하얗고 분홍빛 거품처럼 꽃을 피우고 공기는 이 봄의 도취감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달콤한 냄새를 풍길 때였다. 유진은 베란다에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 털쇼를 두르고 육아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었다. 선희가 그의 차를 먼저 보고 마중 나갔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한태주는 잿빛 얼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마치 마지막 방문 이후 한 달 동안 평생을 산 것 같았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인사 대신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직 도 검찰청 수사관 출신인데 더 깊이 파고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전부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그랬더니 손이 떨릴 만한 걸 찾아냈습니다. 유진은 책을 내려놓았고 선희는 숄 아래 그녀의 어깨가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2년 전 당신은 임신했었죠. 한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10주 차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스트레스, 과로 때문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은 무심결에 배 위로 올라가 마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했다. 탐정이 약국 영수증을 찾아냈습니다. 임신과 양립할 수 없는 약물 처방전이었는데 다른 사람, 당신네 전 가사도우미 이름으로 발급된 거였죠. 그리고 그 여자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녀가 확인해줬습니다. 오서현이 그녀에게 가루로 빻은 알약들을 주면서 며느리가 자꾸 잊어버리니 비타민이라 속이고 음식과 차에 타서 주라고 했다더군요. 선희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태주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듯 조용히 말했다. 민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미가 당신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그 가루들을 본 적이 있고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침묵했죠. 정적. 어디선가 정원의 새가 인간의 슬픔에는 무심한 듯 노래했고 꽃 핀 나뭇가지 위에서 벌이 윙윙거렸다. 그러다 유진이 흐느낌 없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동그란 배 위로 떨어졌다. 2년 동안 제 자신을 탓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매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일하고 신경 쓰고 제대로 먹지 않아서라고. 그런데 그들이었어요. 내내 그들이었던 거예요. 선희는 온몸을 떨고 있는 딸을 껴안고 자신에게 기대게 했다. 분노가 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녀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침묵했다.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눈물이 마침내 그쳤을 때 유진이 물었다.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한태준이 대답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민혁이가 어른이 되고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녀는 조종하기 쉬운 영원한 마마보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이는 책임감이고 다른 삶이니까요. 개 같은 년, 선희는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짐승만도 못한 것.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유진이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으며 물었다. 그건 당신의 결정이지 내 결정이 아니오. 나는 정보만 가져왔을 뿐. 유진은 오랫동안 꽃이 만발한 정원, 하얗고 분홍빛 레이스를 두른 사과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너무나 무심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법정에 세울 증거가 부족해요. 가사도우미의 증언은 오서현의 말에 맞서는 그녀의 말일 뿐이에요. 약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매됐고 의학적 감정 없이는 유산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요. 오서현은 몬테네그로에 있고 그런 사건으로는 범죄인 인도도 되지 않아요. 그녀는 이미 돈도, 지위도, 그녀의 삶을 구성했던 모든 것 없이 거기서 썩어가는 것으로 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민혁 씨는 언젠가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안고 살아가겠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제 아이를 생각할 거예요. 6월은 덥고 무더웠다. 새벽 5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선희는 잠에서 깼다. 유진의 양수가 예정일보다 2주 일찍 터진 것이다. 태수는 1시간 만에 달려와 그들을 서울의 한 개인 산부인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통은 1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응급제왕절개를 이야기했지만 유진은 나중에 멍이 들 정도로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스스로 해냈다. 저녁 7시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날카롭고 요구하며 살아있는 울음소리. 딸입니다. 조산사가 말했다. 3.2kg, 51cm. 건강하고 튼튼해요. 복순이 이유진이 딸을 보며 속삭였다. 이 아이 이름은 박복순이에요.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구나. 선희는 깨달았다. 고아원과 굶주림을 겪었지만 부러지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낸 그 불굴의 여인의 이름을. 복도에는 한태준이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된 이름이군. 그가 이름을 듣고 말했다. 요즘 유행하는 이름은 아닌 시골 이름이야. 우리 집안 이름입니다. 이선희가 대답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이죠. 그런 사람들은 부러지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8월, 검은색 SUV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유진은 딸을 품에 안고 베란다에 서서 살이 빠지고 면도도 하지 않아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진 민혁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딸을 보고 싶어. 그가 말했다. 유진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는 떠났고 다 끝났어.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나도 이제 가족을 책임질 준비가 됐어. 유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지켜. 그런데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나를 독살하는 걸 알았지? 그녀 때문에 우리가 첫 아이를 잃었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침묵했어.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어. 당신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난 어릴 때부터 그 여자가 무서웠어. 나한테 경고할 수도 있었어. 적어도 낌새라도 줄 수 있었잖아.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택했어. 가요. 한민혁 씨, 당신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어. 그는 잠시 더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다가 차에 올라타 떠났다. 유진은 미움도 후회도 없이 마침내 과거로 통하는 문을 닫은 사람의 피로감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9월, 한태준은 나무 흔들 목마와 함께 자신의 병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다. 심장이 아주 안 좋아. 민헨에서 수술이 필요해.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네. 변호사들이 법대로 모든 걸 처리했어. 복순이라는 가족 재단을 설립했고 복순이가 주 수익자야. 자산이 약 500억 원, 부동산, 사업 지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당신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재단을 관리하게 될 걸세.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투명해. 너무 많아요. 회장님, 논의할 여지 없네. 돈은 죽은 짐처럼 누워있을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해.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 유진 씨,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거야. 선희는 창가에 서서 이 엄격한 남자의 품에 안긴 손녀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 더러운 피, 몰락한 시골뜨기의 피가 이제 한성제국 상속인의 핏줄에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피는 더럽지 않았다. 그것은 황금빛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 매번 얻어맞고도 다시 일어서는 자들의 피였다. 고아원을 견뎌낸 할머니, 복순의 피, 베트남에서 돌아온 할아버지 찬호의 피, 골짜기에서 딸을 찾아내고 물러서지 않았던 자신, 박선의 피. 아기 박복순은 온 바소프 가문 사람들처럼 회색 눈을 뜨고 할머니를 진지하고 주의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희는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것이다.